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열흘 만인데 법원 주변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세력이 대거 모일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태영 기자, 법원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이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이 하나둘 모이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중앙지법 일대에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를 앞에 총 4,000명 넘게 집회 인원이 신고돼 있는데요. 경찰은 인력을 곳곳에 배치하고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원 청사는 이 대표가 들어오게 될 동문회엔 모든 출입문을 일시 폐쇄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경찰 지원을 받아 시위대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포토라인 접근 인원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에 모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선거법 재판 때처럼 일부는 현장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에 이어서 또다시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차기 대선 주자 입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위증교사는 남을 꿰거나 부추겨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뜻으로 법원은 위증범보다 위증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위증교사가 더욱더 책임이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증을 만들어낸 사람인 거지요. 사법체계라고 하는 전체 질서에 관한 거고.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위증 사례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며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유죄를 인정해도 벌금형일 경우와 징역형일 경우의 파장은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위증교사 관련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중 83.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고 벌금형은 15.5%였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를 시작으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부 송금 항소심 선고 등 이번 주 정치권과 사법권을 뒤흔들 주요 판결과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향후 전국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2시에 선고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안 붙는 징역 1년 실형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전망입니다.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저희들은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합니다. 이와 함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9일 금요일엔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대표 역시 법적 방어가 어려워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당 내에선 위증교사 1심 선고와 김 여사 특검 논의 이후 당원 게시판 논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사용해온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휴대전화 교체 조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패널 4분을 모셨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핵심 쟁점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의 고의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진성 씨가 이제 증언을 했죠. 네. 그 김진성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기억에 없는 내용의 증언을 본인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여기서 고의거든요. 뭐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이제 김진성 씨에게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유죄에 대한 교사죄를 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준비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본인이 신청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신청한 증인을 신청한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을 것이다. 본인의 유리한 것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김진석 씨의 유죄만 인정이 된다면 교사죄는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유죄도 자연히 딸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신데 네. 오늘 재판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러 보수 패널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민주당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실의 기억에 대해서 되살려 달라. 보통 위증에 대해서 옆에서 교사한다는 거는 사실의 기억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인데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를 순수하게 그냥 하나의 과정 속에서의 사실 확인인지 아니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어떤 그런 뉘앙스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것 같은데요. 양극단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는 하나 지금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많은 부분 내려졌던 통계치가 있어서 유죄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점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측과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무죄가 나올 공산이 있다. 그 중간의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는데 오늘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리더십과 대권 가도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인지 다시 한번 조기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위증 교사죄라는 게 위증죄가 이제 성립이 될 때 가능한 건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위증죄 성립 요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이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진석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의 그러한 협의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기억을 정확하게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환기시켜달라. 있는 대로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불리하게 진술되고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인용했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요 문구만 보면 위증 교사 혐의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당시 그래서 범죄 사실 소명됐다고 영장
전담판단서 봤지만 전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위증죄의 판단에 있어서는 문구 하나를 보고 위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맥락을 볼 때 위증을 했다는 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허위의 진술이냐 여부를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 말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게 위증죄의 성립에 무조건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보면 네.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에 많은 것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위증교사 재판의 핵심 증거인데요. 이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통화 내용인데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지금 저 녹취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네. 그 내용인데 이 녹취록 내용을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가 쟁점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법정에 증언을 하러 나갔을 때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의 초반에 보면은요, 김진성 씨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가 변론유지서를 보내주겠다. 한번 기억을 환기해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번 통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전화를 해서 변론유지서 봤냐? 그랬더니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김진성 씨가 처음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합니다. 예.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돌아가신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는데 돌아가신 김 시장님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출석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두 번째에 있어서는 출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답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김진성 씨의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증인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변론유지서를 보내주고 그리고 처음에 증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증인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드시 김진성 씨의 어떠한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차 신청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재판에 김진성 씨가 결국 나오게 된 것인데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유죄로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 증인들의 증언과 또 녹취록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오늘 재판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 때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거거든요. 어떤 형량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10월에서 3년 가중 구간 중에 네. 최고의 이제 형량을 정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실형을 선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만한 인자가 없거든요. 저희가 집행유예를 그냥 법문상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집행유예를 붙일 만한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범행 후의 정상, 예를 들면 범행 후에 자백을 한다든가 반성한다든가 아직 없어요. 그다음에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동기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위중하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집행유예를 부과시킬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실형이 나올 것 같고 약 한 8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이것이 빨리 확정이 되게 되면요. 예.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가 2년간 흘러가면 이 형이 실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2027년 3월 3일 기준으로 선고권이 있게 돼요. 피선고권이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복잡한 이 정치적 앞날이 또 도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검찰이 항소할 여지는 있지만 그런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선의 피선거권만을 위한다면 본인의 만약에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형량이 될 수가 있죠. 예. 참 이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속내 복잡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당내에서는 사법살인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선거법 1심 선고와 또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서영주 대변인, 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의 말의 결이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말을 맞춘 게 아니라는 게 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서로 간에 우리 뭐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를 네. 뭐 한 목소리로 내자 이런 뭐 함의는 없었다고 뭐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요즘에 좀 단어가 거칠어요. 그래 보여요. 네, 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법사는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체제의 부족한 부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사법부의 재판부를 비판한 건 아니다. 그런 이 사법부의 어떤 미진한 시스템을 악용해서 현 정부가, 그러니까 현 정부라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겠죠. 그래서 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결국엔 사법살인에 이르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는 김민석 최고께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메시지의 톤다운이 있었으면 전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불필요하게 재판부를 압박한다는 오해를 준다는 거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이 듣기에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좀 순화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지도부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 안에서 뭐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뭐 이렇게 다른 말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장외에서도 민주당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4차 장외 집회를 이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1심 선고 이후에 열린 장외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나 펄펄하게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 집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에 있어서는 일단은 참석자들이 굉장히 좀 줄어든 것이 육안으로도 보인 부분이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도 계속되는 어떠한 지도부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자제를 시키면서 지금 지도부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올라가지 않고 박찬대 원내대표만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파란 옷을 입지 말아라. 그리고 당기를 들고 나오지 말아라라는 것들도 이미 하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저기에 파란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이 당직자라든지 그리고 극성 당원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좀 저조해 보인다. 지금 저 주말에 있어서의 집회가 그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완전히 인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의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자체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그냥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있어서의 집회는 오늘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보고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 집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저 집회 이전에 민주당에서 그 당원들에게 내린 공문이 알려졌었잖아요. 파란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지침이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집회에 파란 옷을 입지 않은 분들도 솔직히 당원인지 일반 시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없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규탄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는 양측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해왔고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는 엊그저께까지 해서 4차였습니다. 이 합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전체적인 상황은 이걸 민주당이 정치 집회로 주도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집회 참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뭐 주도하는 집회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와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규탄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것이 다만 집회 형식으로 모이지 않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여론 자체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이걸 방탄용으로 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게 방탄 집회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집회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집회를 하면 할수록 그 양형에 더 나쁜 영향을 계속 끼칠 거다. 그러면 도대체 집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런 비판 자체가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한 어떤 국민 여론을 막아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활용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집회 현장에서는 자발적인 어떤 시민 참여가 돋보이고 있고요. 이후에는 아마 뭐 민주당이 집회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조직적 이 동원을 하든 안 하든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만드는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저희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도 소식들 중계해 드리니까요. 같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명의로 작성된 천여 개의 글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될 만한 글 자체가 극히 적었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익명해서 당 대표나 또는 대통령이나 그 누구의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했는지 그거를 색출하는 그러한 것들은 당 게시판의 익명성이라든가 운영 원칙에 있어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저 설명을 다시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명의로 된 글들이 1000건이 넘는데 그중에 극소수만 정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고 그건 한동훈 대표 명의로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 뭐 색출에도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거는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썼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색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 명의로 된 글은 본인이 이제 경험자니까 본인이 안 썼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혹받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 가족분들이 과연 이 글을 썼는지 여부입니다. 안 그러면 도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분들께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하더라 또는 안 썼다 하더라 썼다고 하더라 이거부터 밝혀놓고 나서 그다음에 썼던 글 등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다음 단계에서 어떤 해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는 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원들이 판단합니다. 저 부분을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글 내용이 상당히 수위가 높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당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당을 옹호한다든가 대통령실 비난한다든가 사실 여당과 대통령실의 간극을 넓히려고 하는 이런 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도용되는지 먼저 일단 밝혀져야 되잖아요. 도용됐으면 일단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당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도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이건 한동훈 대표가 해주셔야 돼요. 저기 언급된 우리 가족들이 썼다 안 썼다. 그다음에 가족들 입장에서 대답을 안 하더라.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지만 그다음에 이것이 괜히 더 큰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굉장히 속 시원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말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신윤계에서도 그 매사에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 어디 갔느냐.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대단히 똑 부러진 사람으로 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바가 지금 이게 곤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친윤 쪽에서는 잘 판단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까지 버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했을 때 친윤계 쪽의 비판의 입장이 참 공색해질 수 있고 좀 명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메시지 톤을 가야 되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봐서는 한동훈 대표가 끊고 안 가는 거는 좀 정치적으로 좀 부족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닮은 꼴이 있다면 검사 마인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증거 있냐?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가야 되냐? 이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지 않냐. 결국엔 정치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면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생겼을 땐 바로 그걸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라는 점은 이번에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 수 배워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당원 게시판의 지금 논란을 보면 이런 사례가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 10,000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을 다 조사해서 한동훈 대표 가족이 글을 썼나 안 썼나 그걸 색출하자는 작업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 게시판이 안에선 뜨거울지 모르나 국민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참 한심해 보일 것이다. 예. 빨리 정리를 하는 것들이 당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럴 때가 아니다, 쇄신할 때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그래서 누가 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언제까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키긴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오히려 일이 점점 더 커져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지난 15일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원 게시판 논란조차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불필요한 일로 자중질환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가족이 했네 안 했네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사실 저는 약간 실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당무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본인들이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있어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만이 뭐 조사 당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친윤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께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건을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고발인이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혐의로 지금 이 한동훈 대표 그리고 지도부가 밝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볼 때 실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고발이면 명예훼손이 네. 같은데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것보다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명확히 밝히지 않는 그 부분입니다. 이 댓글을 누가 작성했느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족들이 직접 작성했다면 정치적 문제일 뿐이지만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인지한 가운데 누군가가 댓글을 조작할 의도를 했다고 하면 이건 불법의 영역이 됩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이 후자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는 하고 있는데 다소 미온적이어서 적극적 수사 의지가 있는지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발인 조사에 의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에 대한 수사에서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당사를 바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의원회관도 돈봉투 관련해서 또 의원회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이 경찰의 수사를 보면서 과연 이 우리 수사기관의 법 집행이 공정하냐 아니면 선택적 법 집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이런 의혹이나 의문 제기를 스스로 좀 없앨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과 서영주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조기현 변호사님, 강전혜 변호사님과는 이어서 사회 토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일본 정부가 매년 열기로 약속한 추도식이 결국 반쪽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일본 정부 인사가 추도식에 참여해 우리 측이 불참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 정부와 유가족은 별도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100여 개의 좌석 절반이 비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한국 정부 전격 불참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일본 전범이 압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대표로 참석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며 조선인 희생자를 애도했지만 강제성을 보여주는 표현도 사죄도 없었습니다. 戦時中の労働者に関する政策に基づき、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多くの人々も含まれていました。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우리 측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대사는 행사가 끝난 뒤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9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에서 별도 추도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추도식 불참에 유감을 밝혔습니다. やはり準備をしてきた中で、こういう結果になったというのは本当に大変残念であるというのがもう 일각에서는 우리 외교 당국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일본에 퍼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는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동덕여대 사태를 겨냥해 SNS에 쓴 글이 파문을 낳았습니다. 이 대학 출신들은 채용에서 거르고 싶다거나 며느리로도 안 된다는 개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해 해명에 나섰는데 동덕여대는 일단 남녀공학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훼손된 학교 복구 비용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놓고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신의 SNS에 비판한 건 지난 16일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디귿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며 채용 불이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며 개인적인 감정까지 드러냈습니다. 이 이사장은 나아가 다행히 큰 며느리는 남녀공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도 남녀공학 출신의 참된 사람이라 다행이라며 여대 출신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이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 자격시험과 근로자 개발 등을 지원하는 고용 관련 중추 공공기관입니다. 파장이 일자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고 일부 폭력 등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갈등의 발단이 된 남녀공학 전환을 사실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7억 원에 달하는 교내 피해 금액을 누가 배상할지를 놓고 학교와 학생 측의 공방이 예상돼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어제 밤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배우 정우성 씨가 갑자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3월에 모델 문가빈 씨가 본인의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22일에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결혼을 했다라거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SNS에 글을 올린 이후에 24일에 한 연예 매체에서 문가비 씨의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 씨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이후에 바로 정우성 씨의 그 소속사 측에서 문가비 씨의 아이의 아버지가 친부가 정우성 씨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보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소속사에서는 다만 아이의 출산 시점 그리고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이러한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정우성 씨는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강전학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교제했다는 소식 전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좀 궁금해하는데 알려진 내용이 있나요? 기사에 의하면 2022년 초에 처음 만났다고 하고요. 가까이 지내왔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해 6월 달에 문가비 씨가 임신을 했고 그 소식을 정우성 씨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때 정우성 씨의 반응은 매우 기뻐했고 나의 아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입장을 표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 태명도 지어주고 또 출산에 대한 준비 또한 여느 부부와 같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간의 교제나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인하는 취지로 보도가 돼 있고 그래서 실제 이들이 이후에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정우성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결혼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형 왜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연예계에서 커밍아웃 한 배우가 제가 처음이에요. 뭔 커밍아웃? 왜냐면 여자친구 있다. 맞아. 배우나 연예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 똑같은 인간인데 왜 유명세 때문에 누군가가 있으면 안 돼?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이 알려진 네. 얘기들이 많이 없어 저희가 보도들을 보고 유출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 최근에도 결혼 문제를 놓고도 얘기를 나눴었다고 해요. 예, 또 다른 연예 매체에 따르면은요, 최근에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가 만나서 아이의 양육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가비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정우성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가비 씨가 SNS에 단독으로 아이의 출산 소식을 올리는, 다만 이 내용에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저런 것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정우성 씨는 친자 검사를 통해서 아들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했는데 본인이 문가비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의 아빠로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문가비 씨 모델로도 문제 활발히 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모델 일을 해온 건가요? 1989년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1년에 미스 월드 비키니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모델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죠. 천상 모델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계속 출연을 했었고요. 모델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활동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후에 공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과정에 어제 이렇게 깜짝 놀랄 소식으로 다시 언론에 등장을 했고요. 모델계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의 결혼 계획 들리지는 않고 있고요. 소속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일단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혼부도 출생 신고가 가능은 하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모친 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생물학적인 아빠, 지금 정우성 씨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아이와 그리고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서로 간에 부친 그리고 자아로서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친자로서 등재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는데 앞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500명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졌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전해진 뒤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된다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며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타격에 자국산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가운데 한국을 향해 선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산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을 타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지고 장교와 통역 등 3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군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33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당국 역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 앱픽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상황 짚어볼 텐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에 이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현지 보도와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 내용이 우크라이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국정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첩보 파악 중이다.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소식인가요? 예, 20일 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루스크 주를 향해서 영국제 스톰 섀도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이죠. 순항 미사일입니다. 12기를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아마 지하 통신 시설을 파괴를 했던 것 같고 그중에 일부는 아마 이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수경지 정도를 이렇게 파괴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아마 나오고 있는 것이 500명 정도 북한군이 사망을 하고 장교 2명 그리고 통역관 1명이 아마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서도 국정원에서도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첩보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보도가 사실이고 북한군이 500명이 사망설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북한 내부의 동요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이걸 공개를 하고 북한 주민들이 알면 왜 이게 동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다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거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문으로라도 알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우리 전선에 있는 우리 쪽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아름아름 이제 알려는 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동료도 하게 될 텐데 설령 이제 최초에는 북한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북한 지휘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문 단속에 훨씬 더 많은 정력을 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북한군이 이제 교전 지역인 쿠르스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본토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거든요. 북한군이 갈수록 이제 전쟁에 깊숙이 투입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안보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그렇죠. 판단하세요?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쿠르스크 지역 외에 다른 데서 발견된 곳이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항구 도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2022년도 4월달에 이미 이제 러시아가 점령했던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르키우라고 이거는 지금 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지만 170mm하고 240mm 이것이 아마 넘어갔을 거다.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은 러시아에는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또다시 북한군 기술자들과 운용하는 장병들이 아마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견된 인원들이 군사 기술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추가 파병 그리고 이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 병력들이 더 넘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우폴이나 하르키우는 사실 러시아 본토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북한 러시아 본토 지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지역. 점령지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북한군이 전장에 깊숙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는 이제 건가요?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지역이잖아요. 러시아 땅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우폴이나 하르키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땅인데 지금 한쪽은 러시아가 점령했던 곳이고 한쪽은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프랑스가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제 를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 무기 제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스톰 섀도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하고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 거기 때문에요. 프랑스 말고는 스칼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드라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럼 전투병 파병의 가능성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스칼프라고 하는 것 또는 스톰 섀도우라는 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사실상 이태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하면 강경 대응 나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특별사절단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의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변함없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대응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토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당선인 척하고도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마 판단해서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젤렌스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년에 종전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전을 앞두고 더 교전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종전 협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전 협상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종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잖아요. 그 안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현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해서 거기에 이 양쪽에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 또 휴전 협정이 종결될 때까지 그때가 가장 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 척도 휴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푸틴 척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 척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 협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시작은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휴전 협정으로 곧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김현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빈민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오전 8시쯤 시작된 이 불로 빈민촌 전체 가옥의 절반인 1000여 채가 불에 탔고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불은 한 가옥 2층에서 시작돼 번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대엔 나무로 된 가옥이 많아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인근 도로를 덮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근 아이슬란드에 올해 벌써 7번째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인근 관광 명소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아이슬란드 남서부에 있는 그린다비크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은 관광 명소인 블루라곤 온천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용암이 온천단지 주차장을 뒤덮고 건물 한 채를 집어삼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정보를 듣고 미리 대피했다고 합니다. 네,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장면 정말 생생하게 포착이 됐는데요. 아이슬란드는 유독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네요. 네, 북대서양 화산지대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에서는 평균 4, 5년마다 한 번씩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화산 폭발로 인해 유럽 하늘이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벌써 7번 폭발할 정도로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화산을 짓누르고 있던 빙하를 녹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화산이 무섭게 폭발하는 장면이 마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자연의 경고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와 눈 소식이 잦겠는데요.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빠르게 겨울로 접어들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에 2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로 가을비치고는 양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15도, 대전과 광주 17도, 부산 18도 예상됩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요일에는 추위 속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